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카 스토리 전우현입니다. 오늘은 외국산 타자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는 제품이죠. 그 유명한 이 독일의 올림피아에서 만든 SM2라는 모델입니다. 보통은 SM3가 좀 더 많이 유명하긴 해요. SM2가 그리고 생산 대수가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이베이든 국내든 간에 보통은 SM3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는데 또는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독특하게도 SM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SM2와 SM3는 뭐 전기형, 후기형 이런 어떤 이전 또는 그 다음 모델이라는 개념보다는 SM3보다 SM2가 조금 이 타블레이터나 이런 기능들이 좀 빠져 있는 좀 보급형에 가까운 그런 기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그 당시 발매 가격도 조금 더 저렴했죠. 하지만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도 여기 뭐 카드 홀더 모양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 서포트가 나오는 이것이 얘는 지금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사람 손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SM3는 옆에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이제 금방 탁 이렇게 팝업 되는 식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죠. 올라오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타블레이터 차이가 있다든지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물론 타블레이터는 굉장히 큰 역할이고 그 기능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이 타자기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목적의 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는 타블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블레이터는 잘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한 어떤 간격에 맞춰서 어, 그 정해진 간격만큼 이 갈 수 있게 돼 있죠. 이 탭키를 누르면 정해진 간격만큼 이렇게 점핑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어, 타자기만 사용하던 그 시절은 사실 그러한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태블레이터의 중요성은 당연히 컸죠. 근데 저처럼 그냥 지금에 와서 수집 과적인 어떤 그런 목적 그리고 이 타자기를 하나의 어떤 취미 여가 생활로서 즐기는 분들한테는 사실 태블레이터의 유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SM3와 SM2는 일종의 형제 모델이에요. SM3가 좀 더 그러한 기능이 다 갖춰져 있고 SM2는 그러한 기능들이 불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제거가 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생산 연도는 약 1954년도 6, 7, 8 뭐 이 정도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올림피아라는 회사는 그 당시는 이제 서독이죠. 웨스턴 저머니에서 이 타자기를 세계적으로 만들던 아주 큰 회사고, 이 올림피아 제품들은 특히 이 독일 기계 미학의 정수에 올라와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타자기의 메커니즘이나 그 작동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타자기를 소개하는 영상에 있어서 이 올림피아 SM2를 가장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모델로서 꼽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계학적으로, 기계미학적으로 그리고 이 타건감도 가장 선호를 하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뭐 올리베티나 미국의 스미스 코로나 이런 등등의 그리고 국산 타자기도 좋은 것들이 많죠. 하지만 이미 1950년대 초창기에 만들어진 이런 제품이 그 후기에 나온 제품들보다도 훨씬 더 만듦새가 뭐 더 좋은 부분이 오히려 더 많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뒤로 가면 기술이 더 좋아져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생각보다 많은 거죠. 제조 단가의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좀 가볍게 만들고 어떤 이동성을 강조하던 그런 시기가 오고 나서부터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타자기만 하더라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부품이라고는 거의 이 키캡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탈로 순수 메탈로만 금속으로만 다 만들어진 이런 제품들이 그 후기 나왔던 좀 더 가볍고 또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금속보다는 이 몰딩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러한 부분이 또 장점이 없잖아 있긴 있지만 좀 더 둔탁하고 뭔가 좀 이렇게 외형적으로 어떤 플라스틱에서 그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맛이 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이런 순메탈로만 된 이런 바디들이 더 선호가 되고 실제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올림피아도 후기 모델도 많은데 그런 모델들보다는 오히려 제가 봐도 그렇고 저 역시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 SM 초기 모델들, 특히 SM2, 3 이런 모델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독일 제품들 타자기들의 특징은 저도 뭐 독일 타자기를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몇 가지를 써봤지만 특히 이제 유명한 게 올림피아 또 이제 이 올림피아가 서독의 어떤 최고의 타자기 메이커 중에 하나였다면 또 이 동독에는 이 올림피아 못지않은 오히려 더 고급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그런 평가를 받는 분들도 많죠. 그 에리카라고 있습니다. 에리카. 그래서 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 타자기 모델이었는데 사실 에리카는 올림피아에 비해서 그렇게 역사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거기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모델들이 독일에는 이제 올림피아와 에리카 그리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독일 타자기 메이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자기 메이커들을 여러 가지 타자기 메이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써본 독일제 타자기들의 공통된 특징이랄까요? 특징은 첫째, 기계 미학적으로 어떤 재료나 만듦새나 이런 것들이 타의 추종을 정말 불허합니다. 뭐 미국제나 이태리제들도 굉장히 좋은 타자기 그리고 훨씬 더 인기가 많은 타자기들도 많지만 일단 기계공학적으로 봤을 때 그 독일 특유의 그 완벽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 정말 뚜껑 한 번만 열어봐도 한 번만 만져봐도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지고 견고하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게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내부 상태죠.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70년 정도 된 모델인데요. 과연 이게 70년 된 모델이 맞나 하고 싶을 정도로 안에 내부에 보면 이 만듦새의 어떤 완성도랄까 그리고 그 내구성 기가 막힙니다. 지금 거의 녹슨 제품이라고는 아예 찾을 수가 없고요. 그 흔한 어떤 이 약간의 그 스크래치조차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이런 스테인리스 강이라든지 바깥쪽에 보면 이런 부분이 이제 크롬 몰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크롬 몰딩의 부분이 이렇게까지 물론 이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좀 더 뭐 깨끗하게 보관이 잘 되고 그랬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타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한 컨디션을 70년, 80년이 넘도록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여서 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꼭 뭐 독일 제품을 꼭 이렇게 뭐 선호하는 뭐 그런 것은 아닌데, 가깝게는 뭐 독일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보면 이제 독일 하면은 우선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이 자동차나 이런 것들처럼 또 카메라 같은 거, 이 아주 뛰어난 기계공학의 산물 어떤 그 기계공학을 아주 잘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도 독일 차 그러면 자동차 세계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독일 3사, 메르세데스 벤츠나 뭐 아우디, BMW 이런 것들 전부 다 독일제지 않습니까? 물론 뭐 더 유명한 이태리제 또 아주 튼튼하고 좋은 차를 잘 만드는 미국제 또 이렇게 아주 귀족스럽고 고풍스러운 그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특색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영국제 자동차 이런 것들도 있지만
현재까지 가장 그 자동차 미학에 있어서도 잘 만드는 차는 역시나 역사를 보거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판매 대수를 보거나 역시 독일 차가 그러하듯이 이 독일 제품들, 이 타자기에 있어서도 이 독일 타자기들만큼은 정말 제가 봤을 때 물론 저도 아직 그 경험이 좀 미천합니다. 미천하고 제가 뭐 타자기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그런 이 지식을 쌓은 건 아직 아니지만 그 짧은 어떤 그런 경험 속에서만 봐서도 이 독일제 타자기들의 완성도랄까요? 그 만듦새는 정말 그냥 단계가 다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자기도 7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컨디션, 거의 오리지널 컨디션을 저는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 때는 그 사용자들이 잘 사용한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로 너무 잘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타자기가 결국은 우리가 일반 컴퓨터로 이렇게 사무실이든 가정에서 이렇게 받치기 이렇게 그 자리를 내어준 게 결국은 1980년대 중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전까지는 타자기가 거의 1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였는데 수많은 타자기들을 그 뒤로 80년대 마지막 단종될 때까지의 어떤 그런 타자기들의 어떤 퀄리티나 품질을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거의 1940년대, 40년대도 조금 애매해요. 사실 50년대, 60년대, 그리고 많이 봤을 때 70년대까지 거기 50, 60, 7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 타자기들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타자기의 전성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수요도 훨씬 많았고요. 또 어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이루어가지고 정말 그 타자기의 정수에 올라 있는 이런 모델들은 5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 정도의 모델들이 정말 이 만듦새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최고 수준의 타자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피아 SM2도 이 올림피아 모델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메인 아주 중심 라인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델인 거죠. 그리고 1950년도 중후반에 만들어진 모델로서 저랑 앞으로 아마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그 완성도나 이 조작감, 특히 이 타건감이랄까요? 정말 대단한 모델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크기가 굉장히 큰 모델은 아닙니다. 이게 가로로 약 30한 2cm, 여기 가장 넓은 이렇게 둥글때 손잡이가 좀 많이 튀어나와서 사실 크기가 30한 2cm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 실제 이 바디 몸체 정도만 이렇게 사이즈를 보면 그렇게 큰 모델은 아니에요. 굉장히 아담한, 실제로 보면 아담한 스타일이고 단지 이제 이 모델은 높이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높이가 한 14cm, 여기 지금 손잡이도 굉장히 크죠. 14c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높이도 제법 이렇게 많이 띄워져 있는 타입이에요. 보통 이 정도 띄워져 있는 모델들이 잘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14cm니까 이 모델이 높이가 약간 높은 모델이긴 하고 이 당시 그 독일 제품들의 공통적인 약간 디자인적인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좀 둥글면서도 지금 여기 어퍼케이스가 높이가 적당하게 있고 특히 이 모델은 좀 독특하게 제가 종이를 빼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시프팅 방식, 이 시프트 키를 눌렀을 때 대소문자를 찍기 위해서 시프팅 방식을 여러 가지를 많이 채용하죠. 가장 흔한 게 이 보시다시피 여기 활자집이죠. 이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이 활자집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제 활자집 세그먼트 시프팅 방식이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포터블 뭐 헤르메스 베이비라든지 국산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747TF 같은 모델 같은 경우 이 나르게가 뒤로 이렇게 이 뒤쪽 힌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그런 타입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모델은 보시다시피 좀 독특해요. 자, 보시면 제가 시프트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듯이
이 SM2도 결국은 이 나르게라고 하죠. 이 부분을 나르게 결국 영어로는 이제 캐리지라고 하는데 캐리지가 움직이는 그 나르게 시프팅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나르게가 상하로 물론 자세히 보시면 그냥 상하는 아닙니다. 약간 뒤로 젖혀지는 약간 그러니까 후상방으로 올라갔다가 전하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약간 비스듬한 그 운동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뒤로 젖혀지는 타입은 아니고 직선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나르게 시프트 타입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도 사실 많습니다. 후경에 와서는 대부분 활자집이 움직이지만 1950년대 이전 모델들 중에는 이렇게 시프팅 방식 중에 특히 독특하게 뒤로 젖히지 않는 타입,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는 타입의 나르게 시프팅 타입도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독특하게도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제 금속 전부 이제 바디는 전부 다 이 유니바디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게 통짜로 다 되어 있어요. 특별히 중간에 이 끊김 라인이 없습니다. 여기 중간에 뭐 조립 라인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앞쪽 부품, 뒤쪽 부품, 보통 최소 또 여기도 좀 이렇게 보통은 나눠 놓기도 한데 얘는 이 바디 자체가 전부 유니바디로 되어 있고 뒷면만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를 하면 얘가 통째로 다 빠집니다. 빠지고 키보드 아래쪽은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뚫려 있는 타입이죠. 바닥도 다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고 특별히 바닥 쪽에도 특별히 이렇게 바닥 뚜껑이 없는 그런 바닥 덮개라고 할까요? 바닥 라인이 없는 방식인데 지금 보시면 바닥 한번 보세요. 그럼 실제 안에 이 각종 이 메탈들 이 키캡에서 연결되는 링크들 하며 링크가 고정되고 나서 다시 넘어오고 보이시죠? 얘는 지금 타력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그 바고요. 그 다음에 각종 키캡의 장력을 조절하는 각각 스프링들이고 그 안쪽으로 이제 지금 이스케이프먼트나 이런 것들은 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진 않고 여기 이제 메인 스프링 드럼이 보이시죠? 보이고 진짜 완벽합니다. 녹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어떻게 이렇게 70년 된 모델이 이렇게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놀랍습니다. 놀랍고 그 어느 하나 뭐 이렇게 느슨하게 풀린다든지 진짜 환상적이죠. 정말 이 기계를 좋아하는 남자분들 뭐 꼭 남자분들은 아니지만 이런 기계 미학의 기계의 어떤 이런 오래된 빈티지 모델들 중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독일제 어떤 기계들을 보면 정말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좋아해서 물론 제 또 채널 이름도 라이카 스토리라고 하듯이 저는 예전부터 이제 독일 라이카 카메라를 오랫동안 많이 사용을 해왔고 그 라이카를 보는 것 같아요. 마치 물론 일본 카메라 지금은 또 시장이 이제 언젠가부터 일본 카메라가 세계적인 포토 저널리즘을 다 장악하고 또 디지털화 되면서 이 일본 제품들이 뭐 지금도 거의 세계적인 마켓 쉐어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또 독일제 중에 라이카 카메라는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죠. 그런데 그 옛날 그 올드 모델들에서 느껴지는 그 완벽한 기계 미학의 이 타자기를 제가 취미를 하면서 역시 느낄 수 있었다는데 대단한 정말 놀랍습니다. 보면 자세한 제가 또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심지어 여기 고무 바킹 이게 받침대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들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고무 바킹도 이런 식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모델은 저는 사실 타자기 제가 가지고 있는 한 30대 정도가 넘는 타자기 중에 처음 봅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이 안에 하우징을 한번 더 덧대고 지금 이렇게 나사로서 고정을 해놨는데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 처음 보고요. 이렇게 만든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이 그냥 고무만으로는 힘을 완벽하게 받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밖으로 다 이렇게 덧대서 이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뒤쪽. 근데 문제는 이 70년 된 고무가 하나도 삭은 게 없어요. 지금도 눌러보면 말랑말랑합니다. 그렇다고 녹아내린 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델 보는 것 자체가 진짜 저는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해. 이게 어느 것 하나 뭐 이렇게 그렇게 파이거나 훼손된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고무 부싱들이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 소음을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여기 좀 보이시나요? 검은 부분 이렇게 고무 부싱이 좀 보이시죠? 이 부싱도 지금 다 살아 있어요. 보통 이 정도 연식이 된 모델들은 이 고무 부품 같은 국산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미국 제품도 일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대 아니라 거의 70년대 만들어진 얘보다 한 20년 젊은 모델들도 이 고무 부싱 같은 거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무거운 이 모델이 제법 좀 무거운 축에 들거든요.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무게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 부싱 역할을 해주는 이런 고무 제품들이 벌써 사가서 없어지든 뭐 녹아내리든 뭐 여러 가지 그러고도 남을 훼손이 되고도 뭐 그래도 이렇게 뭐 섭섭지 않을 정도의 사실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은 고무 부싱도 다 정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이런 제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 제품들이 독일 제품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나를 느낄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너무 극찬만 하죠. 사실 뭐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 또 일단 무게도 무겁고 뭐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써본 타자기들 이 연식만큼 오래된 타자기 중에 이렇게 완벽하게 잘 만들어지고 보관도 좋은 타자기가 사실 독일제 말고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타자기야 다들 뭐 특별히 다른 뭐 기능이 별거 없죠. 그냥 종이 들어가서 끼워서 잉크 리본은 다 같이 뭐 이렇게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요. 찍었을 때 글자가 잘 나오냐 하는 게 전부입니다. 글자 폰트 나오는 거를 제가 미리 좀 타이핑을 해두었는데 보이시나요? 예,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10포인트 정도 돼요. 그래서 글자도 아주 미려하고 제가 그냥 무슨 급하게 쳤는데도 굉장히 이 폰트 사이에 아주 선명합니다. 이 진짜 이염되고 이런 거조차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정말 너무 깨끗하게 나와서 마치 지금 레이저 프린터로 프린터를 한 것 같은 그런 균질도와 품질과 이 번짐 자체도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우리가 이렇게 타자기를 보면요, 이런 소형 포터블, 이제 포터블 소형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 가운데 있는 글쎄와 옆에 있는 글쎄가 이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옆에 있는 글쎄들 결국 새끼 손가락 이 소지나 약지로 타이핑하는 QW, AS, ZX 그리고 이런 문장부에 관련된 이쪽 부분들 어떻게 P 정도는 더 해당되겠죠. 이런 키들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이 손가락이 좀 약해요. 자, 본인이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이쪽은 자기도 모르게 좀 약하게 타이핑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이 글자들을 이제 그런 것들의 오차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차를 줄이는 것도 기계의 역할이죠. 근데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QA, ZX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새끼손가락 쪽에서 왼쪽 약지나 소지로 타이핑하는 글자들이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검지나 중지로 타이핑하는 FG, H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쪽이 더 진한 것도 없고 소지나 약지 쪽이 약한 것도 없습니다. 이게 타이핑을 해보면 알아요. 지금 보면요. 얘한테 느껴지는 감각이나 얘한테 느껴지는 감각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 다르면서도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이쪽 글자를 타이핑을 했을 때 되는 그런 부분, 이쪽을 칠 때 그런 느낌이 본인도 모르게 사람 손가락 힘이 이게 당연히 강하고 이게 약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본인이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 기계가 강한 부분은 약간 약하게 해주고 약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더 강하게 쳐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다 고려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모든 타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면 압니다. 완벽한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편해요. 새끼손가락이라고 해서 힘을 더 줄 필요도 없고 이 친구를 검지로 친다고 해서 힘을 더 약하게 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지금 PC 자판을 타이핑하듯이 그냥 타이핑하시면 정말 알아서 타이핑을 해줍니다. 정말 레이저 프린터가 찍어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뒷면을 보시면요. 정말 강하게 좀 이렇게 날카롭게 찍히면 뒤가 이렇게 막 날카롭게 종이가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오돌오돌하게 이렇게 그 눌린 느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좀 이렇게 특히 저는 좀 불만인 게 이제 국산 중에 747TF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모델이 특히 이 글새가 좀 날카롭고 너무 이 타건 속도가 빠르고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로 타이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이렇게 글자가 이 종이가 뚫리기까지 합니다. 뚫리기까지. 이 종이 원본이 훼손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 보면 어때요? 인쇄의 어떤 퀄리티는 완벽하면서도 전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게 정말 타작이죠. 이게 정말 타작이고 사용자가 정말 생각하지 않고 타이핑을 해도 기계적으로 그것을 다 컨트롤 해내는 그런 것들. 제가 이 올림피아 SM2, 3 이런 모델들의 그 설계도도 다 있고 자세히 다 살펴봤지만 정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구조가 많이 달라요. 그 당시에 나왔던 미국제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도 구조가 많이 다르고 너무나 발전되어 있는 그런 기계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은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시절에는 보시면 이제 영문 타자가 특히 그런데 1이 없죠. 그래서 1이 왜 없나? 아무리 찾아봐도 숫자 이쪽 라인에 보면 1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L 소문자 있죠. L 소문자가 사실은 일자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L 소문자 있죠. L 소문자를 1로서 같이 이렇게 치환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50년대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던가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마 60년대 넘어오면서부터는 아마 이런 기능들도 이제 많이 이제 특별한 어떤 극소의 작은 소형 모델을 제외하고는 이 일이 별도로 이제 생겨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어떤 글자를 좀 더 이를 생략하는 대신 이제 다른 글자를 더 넣은 거죠. 이 글자만 하더라도 이제 플러스와 이퀄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후기 모델 타자기에서는 볼 수 없는 이게 독일 타자기에서 보면 많이 보이는 것들인데 이렇게 분수 2분의 1, 4분의 1, 4분의 3 이런 글새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거를 쓸 일이 많이 없는데 아마 이때는 또는 이 당시 그 독일 문화나 이런 것들은 이거를 많이 써야 됐었던가 봐요. 그리고 센트도 있고 여기 골뱅이 A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더 추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L로 치환해서 대신 쓰는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특별히 되게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독일제 제품들이 퀄티가 아니라 퀄츠, 그러니까 Z와 Y가 서로 이렇게 위치가 박혀 있는 퀄츠 자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비해서 이 모델은 퀄티죠. 그래서 이거는 독일 내수 제품이 아니라 미국으로 판매가 수출이 되는 그런 모델이었던 것으로 이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퀄티를 쓰잖아요. 그래서 퀄티 자판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더더욱 이 올림피아 SM2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MR은 뭐 아시다시피 마진 릴리즈. 그래서 이 마진 릴리즈를 아시겠지만 이 모델은 마진 탭이 조금 뒤에 가려져 있어서 조금 불편한 여기 보이시죠? 앞에 이 급지 받침대 뒤쪽에 조금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보이지가 않지만 조금 이렇게 손만 익숙해지면 이제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닐까요? 손만 넣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여백을 벗어나서 타이핑을 할 때 쓰는 키가 이제 마진 릴리즈고 그 키가 이제 여기에 있고요. 시프트 키가 있고 스페이스바가 굉장히 크게 스페이스바가 보통 보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크기가 한 이 정도. 그래서 옆에 이제 다른 키 보통 여기 이제 패스트 리피트 기능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뭐 하프 스페이스 그러니까 눌렀을 때 하프만큼만 움직이는 그런 기능이 별도로 이제 스페이스바가 별도로 이렇게 모델을 구분한 모델 대표적으로 이제 스미스 코로나가 그러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지금도 보시면 움직이죠. 네, 하프 스페이스를 그냥 스페이스바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델을 더 선호를 해요. 하프 스페이스 버튼이 굳이 따로 있는 모델은 저는 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프 스페이스를 찾아서 하프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어떤 키를 눌러야 될 경우가 있는데 하프 스페이스 키가 어디인가 딱 작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미리 이렇게 이쪽에 있으면
이걸 누르고 또 이렇게 양손을 반드시 쓴다든지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죠. 오히려 근데 스페이스 키가 하프 스페이스 키를 동시에 겸하고 있으면 스페이스 키는 어디든지 이렇게 이쪽에서 여기까지 다 존재하니까 더 편하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시절 모델들이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프트 키가 보시면 좌우 시프트 키가 별개로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왼쪽을 누른다고 해서 저기 나르게는 이렇게 시프팅이 되고 있지만 이쪽 시프트 키는 움직이질 않아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을 누른다고 해서 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델들 중에가 특히 후기 모델들은 아마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이 안쪽에 얘와 얘를 하나로 연결해서 이제 같이 가도록 하는데 얘와 얘가 이제 별도로 누르도록 작동 라인을 별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 시프트 바로 위에가 시프트 락키죠. 그래서 시프트 락키를 누르고 얘를 해제할 때 왼쪽으로만 해제가 됩니다. 얘를 눌러도 작동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몇 가지 있죠. 이 시절 모델들이 보통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메이크마다 좀 다르지만 이 시대의 어떤 설계의 어떤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로 바꾼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는 별개로 움직이는 거와 하나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설계가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갖긴 하는데 저는 사실 같이 움직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건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백스페이스 키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절도감 완벽하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게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어떤 모델들은 척컹척컹 하는 그런 모델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부드럽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생각보다 힘이 많이 안 들어요. 이것도 좀 신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지렛대 원리에서 그렇겠지만 보통은 이 백스페이스 키는 힘이 많이 드는 이유가 얘를 전진시키는 드럼의 그 스프링 장력을 이제 거슬러 가야 되니까 당연히 힘이 드는 건 맞는데 그러기에도 이 스프링 장력 굉장히 센 모델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강력합니다. 강력해서 이 굉장히 힘이 좋아요. 이것도 나중에 드럼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SM2의 그 메인 스프링 드럼이라고 하죠. 이렇게 판 스프링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이 나르게를 결국 이쪽으로 당겨주는 힘을 하는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근데 그 메인 스프링 드럼도 보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본 컬러 선택자는 요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정, 흰색, 뭐 빨강이 아니라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뭐 파란색이라고 해서 파란색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도 저는 이제 2단 컬러의 검정과 적색의 그 리본을 끼워놨는데 위로 올리면 아마 저는 그 시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빨간색, 검정색은 있어도 왜 이렇게 시인성이 좀 떨어지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올리면 검정,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이 상태, 그리고 밑으로 내렸을 때 빨강,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그냥 우선 그냥 무심코 보시면 뭐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어느 타작이나 다 있죠. 그런데 자, 한번 이 모델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시는 크로버 707, 그러니까 뭐 747과 똑같습니다. 이 친구 보면 어때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빨간색이 위에 있죠. 빨간색이 위에 있고 검정이 밑에 있습니다. 실제 리본은 어떻게 해요? 검정이 위에 있고 빨강이 밑에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별거 아닙니다. 빨강을 할 때 더 많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레버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밀어줌으로써 좀 더 그냥, 이거는 뭐 설계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부분의 타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검정이 위로 가고 빨강이 밑으로 가는 레버가 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제가 대부분 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리본이 검정이 위에 있으면 이 레버도 사용자가 보기에는 더 편하게 위로 가는 게 맞죠. 사실은 아까 707은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소소한, 결국은 이거를 바꾸려면 다시 뭐 반대로 한번 뒤집어주는 또 구조물이 한 번은 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위로 그냥 바로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 사용자들한테는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방법인지 이런 것만 봐도 이 독일 이 기계 철학의 그 철학의 어떤 그 기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쓰기 편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한 번 더 설계하고 조립하는 사람은 힘들 수 있고 약간의 뭐 조립 단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하지만 바로 이겁니다. 편하다는 거죠. 검정이 위에 있으면 검정 레버도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검정이 위에 있는데 불구하고 검정 레버 선택자는 밑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사람으로 하여금 오류를 발생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이 기계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만든 기계인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영상으로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요.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부드러운데 단절감이 확실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스냅으로 움직이는 거. 조금 올려주면 탁, 조금 내려주면 탁. 스냅이 확실합니다. 스냅이. 자, 스냅이 얼마 정도 있나 한번 볼까요?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애국자로서 살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차이는 많습니다. 그냥 순수 기계적으로만 그냥 제 리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산을 폄하하고 외산을 뭐 더 좋다라고 꼭 무슨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져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뭐 플라스틱이고 메탈이고 그 재질 차이를 떠나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판을 한번 열어볼게요. 상판을 열면 뭐 보통 상판은 타자기가 보통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올림피아 모델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분리가 되지 않고 안쪽에 힌지가 있어서 마치 자동차 엔진 보넷 또는 후드를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 열면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내부에 보면 이거는 제가 작업한 게 아닙니다. 안쪽에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죠? 흡음재가 다 발라져 있습니다. 이 흡음재가 다 발라져 있어요. 그리고 흡음재가 70년이 지난 천이라고 말할 수가 생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어디 한 군데가 떠 있다든지 훼손이 심하다든지 그런 부분조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두워서 좀 보시기 힘들 것 같은데 보이시죠? 네. 뭐 먼지는 조금 있지만 완벽합니다. 이거 누가 그냥 이렇게 애프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래도 이걸 누가 첨가리를 한번 했나 싶어서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봤는데 원래부터 그렇고 다른 인터넷으로 외국 사이트 그 리뷰를 봐도 다 이렇더라고요. 완벽합니다. 여러분 여기 고무 부심 보이나요? 충격 이렇게 닫을 때 얘가 걸림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결국 여기에 닿게 되겠죠. 근데 닿았을 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고무 부싱이 있는데 사실 이런 고무 부싱도 잘 없습니다. 없는데 이 고무 부싱마저 완벽합니다. 양쪽 다 이거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고무 상태요. 새 거 같습니다. 찐득찐득한 거 아예 없고요. 그 뭐 말도 안 되고. 오, 완벽합니다. 정말 타자기 리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뭐 제가 이 타자기를 갖고 있은 지도 한참이 됐지만 또 새삼 오늘 리뷰를 하면서도 또 놀랍네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활자집 아래쪽에 여기 스테인리스 강으로 되어 있는 반달 모양. 지금 제 거울처럼 반짝입니다. 아니 여기 원래 엄청난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잘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또 수많은 글새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충격과 그리고 또 리본이 앞으로 지나가고 옆으로 지나가고 여러분 여기 가공 상태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결국 이거 뭐냐 하면요 절삭을 해서 통째로 표면 가공을 한 번 더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여기 표면 가공 해놓은 모델 저는 처음 봅니다. 다른 제품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컴파운딩을 한 번 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가 너무 반짝이면 또 사람 눈에 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약간 무광 형태로 지금 여기에 스크래치 광을 해놓은 거예요. 미친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번 더 마지막 수작업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광 작업을 해놓은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광을 일부러 죽여놓기 위해서, 여기 지금 광 보이시죠?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광을 죽여놓은 거예요. 왜냐? 여기 사람 얼굴이 자꾸 비치거나 이렇게 하면 어른어른해서 이렇게 작업할 때 방해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불로 광을 없애놓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를 보고 작업을 하니까 여기 바로 미치니까요. 스크래치 없고요. 뭐 여기 지금 잉크가 약간 묻어서 이건 뭐 이렇게 닦으면 없어지는 거고 완벽합니다. 당연히 올 메탈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자, 보이시죠? 안쪽에 이 붉은 부분도 원래 이렇게 방청 처리가 된 그 쇠라서 그렇습니다. 재질이 조금 달라요.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여기는 주철이고, 스프링들이나 여기 지금 링크 보이시죠? 마지막 링크들 상태 보세요. 이런 모델 처음 봅니다. 이럴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레버 말고 안쪽에도 레버가 한두 개 더 있죠. 방금 보셨겠지만 이제 링크 기본 피드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물론 여기 이런 것들 다 메탈입니다. 그리고 작동 상태가 보면 완벽합니다. 완벽하고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뭐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타력 조절 레버입니다. 타력 아시죠? 우리가 이걸 눌렀을 때 반동을 주는 레버의 장력, 무거운, 그러니까 이 타건 키캡의 무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제일 밀면 제일 약하고요. 빨간색 제일 강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올리면 묵직합니다. 보통 단계가 두세 단계로 그냥 이렇게 끝내잖아요. 이 친구 봐요. 무단입니다. 거의 무단으로 10개, 20단계 가까이 이렇게 디테일하고, 문제는 그럼 한 단 한 단 사이가 차이 있나? 자, 한 칸 차이 있습니다. 소리부터 다르잖아요. 그만큼 잘 만들어져 있고요. 완벽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요 단계에는 또 쓰는데, 네. 그리고 글쇠들 한번 보시면, 자, 글쇠 상태가 보이시죠? 제가 이 타자기는 글쇠를 제가 청소를 거의 안 했어요. 사실은 원래 타자기를 구매를 하면 이제 글쇠를 청소를 하는데, 타이핑 했을 때 결과물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제가 글쇠를 굳이 이제 알코올로 이렇게 닦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이 글쇠 상태에 보면 정말 가지런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 배열 균질도가 완벽하고요. 네, 글쇠도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엣지나 이런 것들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힌지 부분도요,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 유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움직이거나 했을 때 이렇게 얇은 큰 덩치가 이렇게 유격이 없다는 게, 그리고 이 스위치의 탄력 여전히 그냥 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표면 보시면 지금 이게 색깔이 어떤 색깔 같습니까? 약간 군용 색깔 같은 그런 느낌의 약간 카모, 뭐 물론 카모 그런 느낌, 그 무늬는 없지만 약간 올리브 그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약간 군복 색깔 같은, 그 당시 전쟁 때 뭐 썼던 모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 모델이 보면 이 색깔 말고도 다양한 색깔이 많은데 저는 이 색깔이 너무 예쁘고, 키캡도 역시 같이 색깔이 가고 있잖아요. 손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면 그러니까 표면 처리가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약간 우둘두둘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표면 처리가 따로 한 번 더 가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문이 남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만져도 지문이 없죠. 그리고 여기 올림피아 로고가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칠이 벗겨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 이염된 거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해봐도 칠이 안 벗겨져요. 그리고 이게 보통 올리베티 레테라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들이 한 번씩 닦거나 이렇게 이렇게 정비를 할 때 알코올로 이렇게 닦다 보면 이 표면에 이게 결국은 이제 도색을 옛날 손으로 다 도색을 했겠죠. 이게 닦으면 닦여 나오거든요. 이 묻어 나온다고요. 이
도료가. 그런데 얘는 묻어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열 처리를, 결국 이제 묻어 나오냐 안 묻어 나오냐의 느낌은 이제 도료의 점착성, 그리고 도료의 견고성,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 마감, 그리고 열 처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도료의 완결도를 결정 지을 수 있을 텐데 완벽합니다. 제가 지금 알코올이 없어서 근데 알코올로 닦아도 얘가 닦아봤어요. 제가 닦아봤는데 전혀 묻어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도료가 있다니. 그리고 각종 이런 이 광 보이시죠? 광. 제가 딱 특히 뭐 이 광을 더 내기 위해서 컴파운딩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산 거예요. 중고나라에서 산 건데 완벽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위에 나르게 이런 부분이 조금 또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알다시피 이제 종이를 끼우는 이쪽 한쪽 이제 마진을 잡아주는 세팅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적당한 늘 쓰는 위치에 두면 이 종이를 여기 이제 한쪽에 걸어서, 이런 국산에도 뭐 다 달려 있으니까 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얘가 지금 여기 그냥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보면 이제 이게 헐렁해지지 않도록 뒤쪽에 스프링이 한 번 더 띄어 있습니다. 그래서 꽉 잡고 있어요. 유격 없습니다. 국산 제품들, 이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나 이런 제품 보면요, 꼭 국산 아니더라도 만져보면 유격 장난 아니거든요. 그냥 뭐 헐렁헐렁 그냥 툭 치면 날아가죠. 예, 안 날아갑니다. 균질도 아주 대단한데, 문제는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여 뒤쪽에 여기 철판을 긁어야 되잖아요. 긁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약간 좀 무늬가 다른 게 보이시죠? 이 그냥 여기 무늬랑 지금 이 주위의 테두리 약 폭 한 1.5mm, 2mm 정도 될까요? 이게 뭔가 좀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듯한, 실제로 만져보면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고요.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여기와 결국 약간 튀어나와 있다는 거는, 이 종이 이 뭐 가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종이 급지 가이드가 여기에 긁히지 않도록 설계를 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약간 높이 차이를 둬서 이 바디에 스크래치를 내는 걸 방지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아주 견고하게 잘 물려 있습니다. 뒤쪽은 만져보면 높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앞쪽은 이렇게 높이 차이를 일부러 이렇게 준 겁니다. 이걸 위해서 또 제조 단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뜨냐? 뜨지도 않아요. 참. 모든 기가, 이 세상 모든 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쓰는 사람이 정말 이 제조사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낼 것 같습니다. 뭐 또, 자, 여기 페이퍼 베일이죠. 뭐 다들 모든 타자기마다 있는 건데, 제가 이 페이퍼 베일이 손잡이가 양쪽에 또 이렇게 있는 것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보통은 오른쪽 손잡이를 위해서 오른쪽에만 보통 있고요. 왼쪽에도 이렇게 그것도 뭐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잡으면 그냥, 여러분 이 페이퍼 베일 많이 쓰나요 안 쓰나요?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종이 새로 넣을 때 무조건 올리지 않습니까? 뺄 때도 뭐 올릴 때도 많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글자 확인할 때 어떻게 해요? 얘를 돌립니까? 안 돌리죠. 돌리면 줄 간격이 흐트러지니까 얘를 올려서 이렇게 살짝 보잖아요. 왼쪽 오른쪽에 손잡이가 이렇게 견고하고 크게 잘 되어 있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 탄력 보세요. 70년 넘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탄력 강하게 세게 힘이 팍팍 살아있는 물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일이 보면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다른 제품들 보면 이게 분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그냥 하나로 그냥 절곡해서 접은 부품도 생각보다 많고요. 이거와 이 샤프트와 옆에 가이드가 만나는 데 있어서, 얘는 지금 보면 보이시죠? 그냥 일자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나사 보이시나요? 예, 일자나사. 풀면 언제든지 풀립니다. 그냥 일자나사 그냥 된 게 아니죠. 와셔 되고, 와셔 왜 대놨겠어요? 결국 이게 꽉 잡아주도록 스프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와셔까지 대놓은 제품 처음 본 거. 대부분 리벳으로 그냥 박아서 용접입니다. 저거 부서지거나 휘었거나 뭔가 여기에 얘 하나 교체하려면요, 교체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타자기들은. 근데 얘는 어때요? 다 그냥 쭉쭉 빠지고 분리돼도 이 텐션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텐션 와셔 들어가 있죠. 네, 바로 이게 올림피아입니다.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중으로 얘와 사이드와 얘 그 가이드와 잡아주는 이 브라켓이라고 할까요? 얘랑 얘가 별개의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질도 다르죠. 지금 보시면 여기 무광인 거 보이십니까? 지금 무광 처리가 만져보면 이렇게 무광 헤어라인 이 스크래치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왜 무광 처리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이거랑 앞에서 봤을 때 빛이 반사됐을 때 이게 눈부심에, 지금 보세요. 얘는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지금 눈부시죠. 예, 빛이 천장에 있는, 지금 제 방의 천장에 있는 빛이 이쪽으로 비칩니다. 예, 근데 앞에 지금 종이 누름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각도를 하더라도 눈부시게 비치나요? 안 비치죠. 표면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광 표면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무광 표면 처리가 왜 했을까요? 얘는 종이 앞이잖아요. 얘는 종이 뒤라서 오히려 이렇게 광을 내서 더 멋스러움을 낸 거고요. 얘는 종이 앞이기 때문에 광을 죽여 놓은 겁니다. 눈부시지 않도록. 다른 제품들, 여러분들 갖고 계신 타자기 한번 꼭 보세요. 이게 어떤 식, 자, 벌써 번쩍번쩍 하는 거 보이시죠? 타자기는 이래야 됩니다. 이게 진짜 타자기예요. 제가 첫 리뷰를 하필 완벽한 이 올림피아 SM을 쓴, 뭐 이렇게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다른 걸 하고 나중에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모델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정말 타자기의 스탠다드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게 진짜 타자기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제가 뒤에 따라올 수십 개의 타자기를 한번 보시면 결국은 이 친구를 기준으로 어떻다, 더하다, 못하다. 물론 SM2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 빈티지가 좀 오래된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M2는요, 그 어떤 후기형 모델 또는 그 전기형 모델들이 생각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았던 기능들을 이미 이 시절부터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이 기존은 나중에 후기 모델들도 전부 연결이 됩니다. 물론 100%는 아닌데 대부분 올림피아 제품들, 독일 제품들 다 그러합니다. 완벽합니다. 이 안쪽에 흡음재 대놓은 이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도 이렇게 흡음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헤르메스, 스위스제 유명한 헤르메스 있죠. 헤르메스 3000이랑 베이비 같은, 베이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헤르메스 3000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SM 올림피아만 그렇게 되어 있고, 에리카 그렇게 되어 있고, 이해가시죠? 굉장히 고급 모델들, 아주 그것도 극히 일부 모델들만 이런 흡음재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 재질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둥글 때 고무잖아요. 아유, 이 탄력 보세요. 완벽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시프트를 보면 좀 튀어나오겠죠. 예. 이 플랫은 두께 일정도나 이런 거는 뭐 다, 저는 사실 이거 두께 다 측정하거든요. 처음에 오면 이 캘리퍼스로 두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를 한 번씩 이렇게 잘 보관됐는지 확인을 하는데, 균질도 완벽한 데다가 70년 된 둥글대가 이렇게 완벽하게 고무 상태가 갈라지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눌러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타자기 중에 가장 부드럽습니다. 에르메스 기종들, 제가 에르메스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에르메스를 절대 탑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둥글대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굉장히라 말하긴 그렇지만 독일제 타자기, 특히 올림피아 타자기의 둥글대 이 고무 재질의 그 퀄리티를 못 따라갑니다. 둥글대 퀄리티는 제가 볼 때 진짜 올림피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올리베티도 둥글대 재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에르메스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이제 S급 중에서도 SS를 말하는 거예요. A급, B급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감안을 하세요. 그리고 이 리본 바이브레이터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걸 지금 크기나 이런 것들 제가 뭐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요, 다른 그 우리가 리본 바이브레이터가 이제 오랫동안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충격도 많이 받죠. 여기 늘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타작에 있어서 늘상 움직이는 그 부품 중에 거의 탑에 해당되겠죠. 수없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고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 친구는요, 저는 이렇게 굵고 튼튼한 바이브레이터 이 샤프트나 이런 것들 처음 봅니다. 작동 뭐 제가 어디 뭐 이렇게 쳐도 걸려서 못 내려오고 뭐 걸려 있고 이런 것도 본 적도 없고요. 특히 이게 레드 리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도록 하면은 이게 작동이 좀 많이 불편한 경우를 보거든요. 블랙일 때는 안 걸리다가 레드일 때 이렇게 걸리는 제품들 많죠. 사실 저는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친구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줄바꿈 레버잖아요. 이 길이도 어마어마해요. 지금 제 손바닥을, 저도 손이 작은 편 아니에요.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제 그냥 손바닥 크기만 해요. 레버가 크면 뭐가 좋으냐? 레버가 커야 좋죠. 레버가 커야 결국 지렛대에 원리잖아. 여기 힌지를 중심으로 얘가 이 힘을 돌려주는 이 어마어마한 힘. 얘 지금 이 둥글 때 힘이 어마어마하고, 지금 손으로 둥글 때 이 넙을 잡고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돌리면 단절감은 말할 것도 없는데 정말 빡빡합니다. 이 빡빡하다는 건 안쪽에서 이 둥글 때 이 톱니바퀴를 이 브레이크가 꽉 잡고 있어요. 그래 그거를 이렇게 탁탁 넘어가는 그 힘, 결국 이 브레이크가 반발하는 이 눌러주는 힘이거든요. 이게 네, 빈틈없고 클릭감 완벽한데, 근데 그러면 라인 스페이스 이거를 계속 이렇게 돌릴 때마다 이게 힘이 너무 세면, 얘를 힘을 세게 하면 다들 좋죠. 좋은데 얘가 힘이 세지면 라인 줄바꿈 할 때마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힘을 많이 받죠. 이게 왜 길까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큰 이유가, 그리고 이 손잡이 각도 보면 완벽한데요. 얘도 지금 보면 뭐 스크래치 하나 없어요. 어쨌든 힘이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절감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게 좀 안 좋은 모델들 있죠. 제대로 안 만들어진 모델들 보면요, 이 레버로서 1, 2, 3, 4 이렇게 이거 정확하게 이거 카운트 하면서 매번 똑같이 작업을, 원래는 4칸이지만 여기서 2칸만 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일일이 왜 이렇게 우리가 작업할 때 줄 간격 맞출 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는 지금 총 3단계로 조절이 돼요. 3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이걸로 이렇게 매번 조절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줄 간격을 가끔 이렇게 왜 문단이나 그리고 파라그래프가 바뀔 때 얘를 원래 그냥 하면 4칸이지만 얘를 그냥 한 칸 더 하면 3칸, 뭐 한 칸 더 밀면 4칸 이렇게 해서 굳이 그때마다 얘를 바꾸지 않고 이 줄바꿈 레버로 느껴지는 감각 피드백을 가지고만 이렇게 줄바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모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요, 완벽한데, 제가 아까 보여드리다가 말렸는 게, 지금 카메라가 잘 접근이 안 되네요. 지금 자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안쪽에 이 쇠 뭉치 보이십니까? 지금 두께가 한 이 정도 되고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 이 쇠가 지금 얘를 지금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브라켓입니다. 나와 있는 브라켓이요. 저 브라켓이요, 알루미늄 통짜 절삭 가공입니다. 저 이런 모델 얘 말고는 못 본 것 같아요. 가벼운데 엄청 굵고 엄청 튼튼합니다. 유경요? 제가 왜 얼마 전에 중고 구매 가이드 이야기하거나 이럴 때 이제 747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747은 그 경방 크로바에서도 이제 초창기 모델이라서 조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작게 만들었죠. 작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뭐 소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희생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생략되어야 되고 희생되어야 되고 얇아야 되고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통합되어야 되고. 이제 얘도 근데 이동형이에요. 물론 걔보다 훨씬 크지만 완벽합니다. 레버의 튼튼함이 이쪽에서 보면 더 잘 보이시네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만든 타자기 보셨습니까? 대형 타자기 말고요. 탁상용 30 곱하기 30cm 크기로 들어가는 타자기 중에 저는 이렇게 잘 만든 타자기는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유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 리벳 여기 중에 또 위에 또 이렇게 높이를, 물론 이제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와셔 크기나 이렇게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유격은 아예 없고요. 얘가 지금 당겨주는 이 텐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일정합니다. 얘가 너무나 빡빡하고 튼튼한 그런 강한 브레이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버가 다 커버해줘요. 이 강한 힘을 조절하려고 이렇게 굵고 튼튼한 이런 이 구조물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튼튼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 놀라운 기계 아닙니까? 이렇게 페이퍼 서포트를 보면 이제 SM3는 자동으로 누르면 탁 이렇게 올라와요. 심지어. 근데 얘도 자동으로 올라오지 않은 수동이지만 여기서 탁 이 단절감으로 여기 딱 걸립니다. 딱 느껴지시죠? 그리고 또 이만큼 더 길게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사람 제 손뺨보다 더 크니까 얼마나 큰 종이를 작업을 어떻게 편하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 편할 수 있나요? 네. 정말 잘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 절도감이 그리고 마진 탭도 지금 보면 다른 것들은 사실은 좀 약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이랄까. 이 친구에 비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와 얘가 지금 별개 부품이잖아요. 보통은 이제 하나로 아사이로 이렇게 해서 밑에서 이제 판 스프링으로 잡아서 이 마진 탭이 걸려 있는 이 렉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 렉도 보면 진짜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부품이 아예 처음부터 별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냥 버튼처럼 별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부품이 몇 개나 더 들어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절삭을 따로 해서 다 하우징을 만들어서 밑에 얘는 하우징 역할도 해야 되고 얘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이드도 있고 또 스프링 따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곡률 보세요. 사람 손 모양이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럴 수 있나요? 그리고 너무 부드럽게 움직여요. 너무. 보통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딱딱딱딱 걸릴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내 손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근데 여기 보세요. 딱 스프링 걸리면 탁 올라오고요. 버튼처럼 올라오잖아요. 이런 제품이 잘 없죠. 에르메스가 이제 마진 탭 조절하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는 진짜 에르메스 3000의 가장 독특한 부분을 꼽으라면 아마 그 부분을 꼽을 것 같은데 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완벽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나르게 릴리즈 레버 있죠. 보통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뭐 제친단지 밀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는 뭐냐? 버튼식입니다. 딴 거 없어요. 물론 이거를 뭐 조금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버튼식으로 된 거 잘 없거든요. 버튼으로 돼 있잖아요. 버튼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말 편합니다. 이 저쪽에 앉아서 타이핑을 할 때 얘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요. 너무 편해요. 정말 손에 짝짝 맞는 위치에 여기 보통 이 뒤쪽에 있거든요. 제일 앞으로 당겨놨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얘와 얘. 오히려 종이 이렇게 덜어주는 그죠? 이게 여기 지금 보면 보조 급지랑 둥글대를 벌려줘서 카드 홀더를 벌려줘서 종이가 마음대로 빠지게 하는 이 레버는 오히려 뒤로 가 있어요. 보통 얘가 앞에 있거나 이런 경우 많죠. 얘는 뒤에 가 있어서 굉장히 또 큽니다.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요. 딱 걸면 딱 빠지고요. 탁 원래대로 돌아가고. 오히려 더 많이 쓰는 얘 정말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얘는 종이 급지할 때 쓰는 거고 이 버튼을 최대한 이 나르게 제일 앞쪽으로 당겨놨어요. 그래서 둥글대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다시 한번 뒤집어서 지금 위치 보이시죠? 이 둥글대 여기 있으면요. 자, 위에서 한번 볼까요? 이 축보다 둥글대보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잡으면요. 얘를 같이 이렇게 잡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뭐가 맞고 안 맞고를 말씀드린 것 자체가 좀 뭐 그렇긴 한데
써보면 아십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방금 보여드리려고 일어서서 그렇지, 여기서 작업을 할 때, 타이핑을 할 때 위치에서 딱 잡아보면요, 얘를 딱 잡는 순간 그냥 여기 딱 손이 딱 갑니다. 엄지손가락이. 요 각도도 엄지손가락 잡아보면 각도 톡톡하게 이렇게 홈을 파놨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완벽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착지도록 손가락끼리 딱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얘 올리면 얘가 올라가고요, 내려오게 돼 있고요, 그 바로 뒤에서 당기게 돼 있고요, 얘 누를 수 있고요, 얘 바로 돌릴 수 있고요, 얘 엄지로 누르면서 이렇게 락을 풀어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좋은 타자기 기능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말씀 주세요. 제가 꼭 사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타자기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이제 원래 워낙 좋아하던 모델이다 보니까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이죠. 여러분 한번 만져보시면 알아요. 이게 그냥 영상으로 보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둥글 때 앞으로 손이 딱 가잖아요. 가면서 베일, 릴리즈, 나르게 릴리즈, 그 텐션 릴리즈, 둥글 때 릴리즈죠. 이렇게. 이게 정말 무슨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비행기나 자동차 조작할 때 딱 그 조종간에서 손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입니다. 이해하시려나요? 이렇게 움직이고 탁, 탁 눌러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에 딱 맞게 와 있죠? 이게 정말 얼고노믹스, 진짜 인체공학 설계고요. 인체공학 설계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 타자는 얘밖에 못 봤어요. 올림피아밖에 없고요. 다른 타자기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일이 찾아서 외워야 되고요. 눈 감고 절대 못하고, 눈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뭐 물론 타자기를 눈을 감고 이렇게 작업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 말은 무심코 그냥 이렇게 안 보고 종이 눈은 여기를 보는 상태에서 그냥 만졌을 때 바로 그냥 작업이 가능해야 되는데, 일일이 찾거나 헤맬 수도 있죠. 얘는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말할 것도 없고요.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거. 이렇게 된 것이야말로 인체공학적 설계인 거죠. 얘도 보면요, 얘를 누를 때 여기 손을 잡고 얘를 딱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아주 얘 세 개의 레버가 있지만 서로 이렇게 손이 언제든지 편하게 의지하면서 이렇게 서로 힘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절대 허투루 하나하나 여기 달려있는 모든 것들 허투루 만들어진 거 하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기능은 바로 여기 마진 릴리즈 위쪽에 왼쪽 위에 있는 이 레버가 보이시죠? 이 레버, 작은 레버,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작동을 하고요. 올릴 때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이게 또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곡률로 이렇게 손가락 딱, 검지 손가락이 딱 들어가도록 그렇게 곡률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버는 올릴 때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내릴 때는 이렇게 검지로 내립니다. 이 레버는 뭐냐 하면, 저는 아마 이 레버가 달려있는 타자기는 독일제, 특히 올림피아 말고 또 있나 싶네요. 우선 지금 기억에 나는 모델로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 여쭤봐도 이런 레버가 달려있는 타자기는 잘 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데, 저는 사실 모든 타자기에 이 레버가 원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버의 특징은 하는 그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이동식 이런 타자기들 있죠, 그죠? 이렇게 이동식으로 할 때 이 나르게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보통 이 나르게 사이드 부분 이쪽이나 이쪽, 또는 이제 약간 위치가 다른 경우는 포터블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줄 간격 레버를 조절하는 것 쪽에 이제 같이 겸하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나르게 레일 바로 밑에 쪽에 양쪽에 있거나 여기 이제 수직으로 좀 세워져 있거나, 올리베티 레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쪽으로 한쪽에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레버를 딱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되죠? 보통 이 나르게가 센터 딱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센터에서 딱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얘는 그런 레버가 보이지 않아요. 처음 보시면 보이지 않는데, 없죠. 바로 그게 불편한 저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이 레버입니다. 얘를 위로 딱 올려주면요, 나르게 잠깁니다. 보이시죠? 자, 풀면 움직입니다. 다시 올리면 나르게 잠깁니다.
이 잠기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잠김이라고 보셔야 돼요. 락 장치인데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잠그고 하는 것들 보면 한쪽에서 와서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시려나요? 양방향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이 나르기를 왼쪽으로 보낸 다음 레버를 제쳐서 밀면 거기쯤 와서 딱 걸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르기가 오른쪽으로 나가실 때 그 레버 잠금을 해두고 이렇게 해봐야 작동 안 해요. 작동 안 합니다, 보통은. 근데 올림피아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올려놓고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그 위치에 센터에 딱 하면 무조건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나르게 잠금 레버지만 잠금 방식 자체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얘가 이렇게 올려도 그냥 여기서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레버 작동하는 게 여기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레버. 근데 보다시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 번 더 스프링 장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 말은 얘가 보통은요, 여기서 레버를 이렇게 밀어주거나 했을 때 얘를 이제 앞으로 밀죠. 미는데 밀면 얘가 이렇게 스프링 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스프링 장치가 없으면 그냥 고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나르게를 억지로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찾아서 넣었을 때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올림피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보시다시피 스프링이 있으니까 좌우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센터에 그냥 부근에 가기만 가면 그냥 바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냥 올려놓고 그냥 적당한 위치에 그냥 이렇게 가기만 걸리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올려놓으면 그냥 누르고 가다 보면 걸립니다. 이런 기계가 없어요. 올림피아가 진짜 독보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고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뭔지만 알면 바로 그냥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정말 대단한 기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나르게만 잠그죠. 나르게가 잠기면 어떻게 해요? 나르게만 잠깁니다. 나르게만. 그런데 이 친구는 키도 잠깁니다. 키가 이 이상 더 올라오지 않도록 잠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얘가 세워져 있든 눕혀져 있든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풀면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리고 얘가 이제 특히 이 모델이 이제 올라왔을 때요, 보시다시피 거의 이 상판 채 제일 윗 이 라인보다 올라오는 게 얼마 없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얘가 뭐 케이스가 있든 뭐 어쨌든 얘도 원래 그 전용 케이스가 있어요. 아주 독특하게 생긴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가 위에 덮어도 글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글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뭉치게 되죠. 이해가시죠? 이런 현상 자주 보셨을 겁니다. 글쎄끼리 이렇게 뭉쳐서 문제가 되는. 그러다가 항상 이렇게 글쎄가 휘거나 그러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올려놓으면 나르기가 잠기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글쎄가 잠깁니다. 모든 글쎄가 다 잠겨요. 심지어 시프트키도 잠깁니다. 다 잠겨요. 어느 키, 모든 키가 다 잠깁니다. 스페이스바는 잠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작동 자체를 안 하도록 이제 잡아주는 거고요. 어쨌든 움직이는 글쎄 자체는 무조건 다 잡아줍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글쎄를 보호하는 목적에 있어서 이거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세월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들고 다녔고 누군가가 어떻게 뭐 사용을 했든 간에 기본적으로 기계 자체가 고장날 게 없는 거죠. 안 올라옵니다.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는 글쎄끼리 부딪힐 염려도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글쎄끼리 부딪힐 염려도 없습니다. 지금 두 개가 같이 올라와도 엉키지 않는 거 보이시죠? 인접입니다. 인접. T와 G. 인접인데도 올라와도 어때요? 엉키지가 않잖아요. 이런 기계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기계입니다. 모든 타자기에 이 기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이 보통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이제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면으로 된 그런 천을 여기다 이제
충진해 놓거든요. 가득 차 놓으면 이제 움직일 때나 보관할 때, 특히 세우거나 눕히거나 이렇게 할 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글쎄의 움직임을 이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얘는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냥 올려놓고 나르게 정위치에 그냥 보내고요. 잠겼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리본 스풀 있죠. 지금 여기도 충진제도 리본 스풀 이 부분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보통 리본 스풀이 이제 고정은 되는데, 얘는 지금 고정되는 게 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옛날 모델들도 다 좀 그러하긴 해요. 그래서 얘는 거꾸로 뒤집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 리본 스풀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견고하게 이 닫아 보면, 지금 이 카메라로 담을 수가 없죠. 딱 정확하게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씩 이렇게 포터블 타이프라이터들 중에 이렇게 한 번씩 들고 다니다 보면 리본 스풀이 제자리에서 빠지거나 이렇게 헛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무랄 데가 없네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뭐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메인 그 스프링 드럼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잘 다 보이지가 않죠? 한번 바닥을 들어볼까요? 보세요. 이 타자기는 가로 폭이 30cm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자를 좀 가져올게요. 자, 30cm가 안 되죠? 본체 자체는 28cm 하고 4mm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재줘도 그 정도죠. 굉장히 작은 거예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작고 아담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드럼의 폭입니다. 드럼 직경. 드럼의 직경이 지금 육안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상하 구조에도 이거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이 드럼 직경이 이렇게 크다는 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드럼에 이렇게 메인 스프링 안에 드럼이, 이걸 열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클러치가 상하로 있고 이제 텐션 그 릴리즈가 있죠. 그리고 이제 클러치가 있고 안쪽에 이제 보면 이 얇은 판이 이렇게 끝없이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을 꺼내면 이제 그게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죠. 판 스프링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크다는 거는 뭐겠어요?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태엽의 장력이 크다는 거죠. 훨씬 더 고품질의 스프링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스프링을 쓰질 않아요. 드럼을 쓰지 않고 이거보다 한 3분의 2 내지 한 80% 크기,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나르게 얘는 나르게 크기도 일반 크기잖아요. 그냥 10인치 모델 작은 겁니다. A4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소형 타자기인데, 아니 이렇게 작은 타자기에서 저렇게 큰 오버스펙의 드럼이 왜 필요한가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드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말은 드럼의 내구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라는 거고, 나르게가 이쪽에 있든 이쪽 끝으로 가든 나르게에 전달되는 힘이 굉장히 균질할 거라는 것을 보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타자기는 저렇게 드럼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뭐 안에 스프링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던 가정하에서는 결국은 드럼 직경이 커야 되거든요. 얘가 제가 본 것 중에 얘가 제일 큽니다. 크기는 작은 편인데 드럼이 제일 커요. 그 말은 드럼에 의한 이 스프링 장력의 힘의 균질도가, 그러니까 이 힘을 크게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여기서는 힘이 다 크죠. 전부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있을 때 가장 스프링이 가장 장력이 힘이 많이 이렇게 태엽이 많이 감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제일 힘이 세죠. 근데 다 풀렸을 때 이쪽에서는 힘이 약해집니다, 보통.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 힘이 아주 뭐 균일하게 세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 힘이 빡빡하고 센 정도는 확실한데, 문제는 힘은 적당하면서도 균질도는 일정하려면 결국은 드럼의 직경이, 그러니까 이 드럼 자체가 커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작은 타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드럼이 크기가 보세요, 이만합니다. 지금 거의 3분의 1 크기예요. 10cm 가까이 됩니다. 10cm. 이게 30cm인데 거의 10cm 가까이 되는 그 폭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봐도 이게 화면에도 보이시죠? 드럼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큰 드럼 못 본 것 같아요. 전 제일 처음에 이 올림피아를 처음 사서 저 드럼의 크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어디 뭐 대형 스탠다드의 것을 뭐 잘못 넣었나 싶을 정도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시겠지만 각종 나사들을 보시면요, 이 나사들, 수많은 나사들, 너트들, 워셔들, 절삭 가공 상태가, 제가 얘도 이제 풀어서 이렇게 중간에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고 몇 번 풀어봤는데요, 나사가 아무리 열고 닫고 해도 나사가, 이 나사 머리에 이 탭이라고 할까요? 뭐 일본말로 야마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나사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가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록타이트가 발라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얘는 독특하게. 그래서 이때는 왜 록타이트가 없을까 했었는데, 얘는 록타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이중 구조 나사, 지금 보이시죠? 전부 다 나사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전부 너트로 한 번 더 잡고 있는 방식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전부 다 이중으로 너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뭐 미국제든 뭐 국산이든 말할 거 없이 그냥 나사로 그냥 꼭 조아서 그냥, 잘해봐야 락너트 같은 거 이제 탁 쳐서 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메탈과 메탈이 만나는데 얘가 해놓은 거 보면 되게 독특하죠.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너트 방식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너트, 양쪽 너트로 물려줘서 잡아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이거 만든 사람은 그냥 원리 원칙주의자입니다. 뭐 돈이 더 들어가고 뭐 어떡하고 이건 그 다음 문제고요. 이 제조사 자체가 모든 걸 보세요. 전부 다 와셔랑 그냥 기계 설계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만든 기계입니다. 꼼수나 뭐 편법 말도 안 되고요. 솔직히 저도 조금 이런 원리 원칙 좀 짓게 뭐 이렇게 그런 강조하는 약간 성격이긴 한데, 이 기계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미쳤다. 답답하겠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부분이, 아마 기계 좀 만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절삭이나 이게 이 접어놓은 그런 이 공정의 어떤 퀄리티라고 해야 할까요?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진짜 오차가 없습니다. 진짜 FM대로고, 그리고 모든 스펙들은 그 스펙보다 전부 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시속 100km까지만 갈 수 있는 차를 실제로는 모든 스펙은 브레이크든 타이어든 모든 뭐 자동차 프레임이든 시속 300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시속 100km만 가도록 제한을 시켜 놓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시속 100부터 300km까지는 쓰지도 않을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기계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로 그냥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광을 내서 멋을 낼 부분은 최대한 멋을 내고요. 이렇게
눈금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반사가 되면 안 되는 곳은 빛을 철저하게 이렇게 다 차단해서 무광으로 다 만들고요. 그죠? 이런 걸 보면 사실 독일이 좀 무서워요. 예, 무섭고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어떤 기계 미학의 정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또 디테일하게 진짜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계 구조를 보면서 이 타자를 즐기는 게 이걸로 타이핑하고 뭐 그 결과물 인쇄물을 뽑아내고 이런 것들에서 즐거움을 즐기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 기계 미학 자체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이 비단 타자기뿐만 아니라 제가 또 뭐 사실 뭐 그렇잖아요. 여기 뭐 옆에 마침 있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라이카입니다. 독일 라이카 3G의 이제 스미크론 35mm 1세대 L 마운트 렌즈인데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이 둘이가 생산 연도가 거의 똑같네요. 1954년 약간 그때쯤이고 얘도 그때쯤이니까 거의 지금 둘 다 연배가 거의 동갑내기가 마침 여기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사진을 잘 찍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또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은 또 기계를 또 가리지도 않죠. 근데 또 저 역시 저는 사진을 즐길 때 사진 자체의 결과물도 좋지만 이 기계 자체, 사진기라는 기계 자체의 그 어떤 기계 미학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그래서 이런 기계 미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이런 독일 제품들, 특히 1950년대, 60년대 있었던 독일 제품들 보면 저는 오히려 60년대보다 50년대 독일 제품들이 순수 기계학적으로는 더 상위에 있는 모델이라 생각해요. 이 모델도 라이카도 1950년대 이제 M3 그리고 이 3G가 발매되고 그 뒤로 이제 M3의 그 후속 모델이 M2, M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후속 모델이 나오는데 사실 그 후속 모델은 오리지널 M3 1954년에 처음 발표된 M3보다 못하죠. 심지어 지금 나온 그 어떤 MP나 뭐 어떤 뭐 지금 디지털 바디든 뭐 어떤 디지털 바디는 사실 뭐 말할 가치도 좀 없고요. 어쨌든 그런 기계식 바디들이 이때 1954년대에 나왔던 이런 모델들의 못합니다. 예, 그거는 뭐 라이카도 인정을 하고요. 뭐 수많은 사용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때의 기계의 완성도를 여러 가지 이유로 후기의 모델들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못해서 못한다기보다는 그것도 못해서 못하는 거죠. 단가 문제나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에 의한 거니까.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이런 올림피아 타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조금 훑어봤고요. 올림피아로 타이핑을 하는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 잠깐 좀 치우고 영상을 좀 보여드린 다음에 이 올림피아 타자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올림피아 SM2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만으로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늘은 일단은 간단한 소개, 그리고 왜 이 독일제 타자기들이 그 외 타자기들에 비해서 동시대에 있어서 좀 더 이 각광받고 이 완벽한 기계 미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왜 칭찬 일색인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간단한 맛보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이 각종 제가 설계도나 분해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이 화면을 보면서 또 설계 구조학적으로 이걸 제가 사실은 또 분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또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또 영상을 위해서 그렇게 다 분해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들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맞아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또 이거 말고도 물론 제가 올림피아 SM2가 이 세상 타자기 중에 가장 좋다 그런 말씀 드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친구도 좀 단점도 있죠. 첫 번째로 조금 무거워요. 많이 무겁고, 또 두께도 조금 있습니다. 물론 뭐 집에 놔두고 쓰기에 두께가 크게 문제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타건감 하나만큼은 일단은 끝내주고, 녹 아예 없고 만듦새 완벽하고, 이 인체공학적 설계 이미 50년대 뭐 지금 그 후기 모델보다 더 잘 만들어진 그런 부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단점 중에는 이제 방금 들으셨다시피 소리가 좀 큽니다. 이 소리가 큰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한번 영상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강한 힘, 이 결국 힘을 주기 위해서 이 글쎄의 무게를 늘리든지, 힘이란 것은 이렇게 동체가 날아와서 때렸을 때 그 힘이란 것은 결국은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를 하니까요. 결국은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가 높아지면 힘이 세지죠. 무게가, 이 글쎄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결국 힘이 세집니다. 글쎄의 무게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속도를 올리는 거죠. 속도를 올리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유, 뭐 지렛대의 원리나 원심력을 이용을 하지만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둥글 때 굉장히 소프트해요. 소프트한데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근데 이 퉁퉁 울리는 그런 듣기 싫은 공명음에 의한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소리는요, 정확하게 타건을 이 타력을 하는 그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시카고 타작이다 뭐니 해서 머신건의 소리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스미스 코로나 타작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 그 타건음 소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타자기의 타건음을 더 기계적으로 더 좋아하고 더 스타카토카, 그러니까 이 스미스 코로나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더 짧고 강렬한 느낌입니다. 더 짧고 강렬한 느낌. 소리의 길이가 짧고 그 순간에 소리는 좀 더 강렬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이렇게 타이핑을 조금 세게 방금 타이건을 한 건데, 타건을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 타자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건을 할 때 강하게 타건할 필요가 없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힘이 정말 균질하게 잘 넘어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대부분의 타자기가 그런 경우 많지만 이 고질적으로 스키핑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흔한 그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근데 올림피아 아예 없습니다. 저는 스키핑 이불로 만들려 보려고 막 이렇게 한번 시도도 해봤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키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올림피아 타자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완벽에 가까운 어떤 그런 기계 미학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성. 결국 제가 뭐 하루 종일 이걸 가지고 모든 문서를 이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한글 타자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사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올림피아 SM2나 3 모델을 또 한 두세 개 정도 더 구할 텐데, 사실 매물은 많아요. 이베이나 이런 데 보면 SM은 굉장히 종류가 그 매물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생산 대수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이거를 한번 사벌식 타자기로 한번 개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죠. 네, 글쎄만 잘 맞는 걸 구한다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영문 타자기를 한글로 개조한다는 게 그냥 뭐 그냥 영문 타자기 가져오고 한글 글씨 가져와서 그냥 이 타입바를 구해서 가져오면 그냥 바꿔주느냐 그런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구조적으로 일단은 좀 가능해야 되고 너무 촘촘하거나 너무 좁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타자기는 아마도 개조를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얘가 4벌식으로 태어난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한글 타자기는 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올리베티 레타라 32 또는 뭐22 34, 35까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디자인도 대단하고 사실 디자인은 얘보다 훨씬 날렵하고 예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올리베티랑 얘랑 누가 더 좋으냐? 저는 얘가 월등히 좋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레테라도 그 당시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타자기는 맞습니다. 심지어 올림피아 이 모델이 갖지 못한 디자인적인 고민들이 훨씬 많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그래서 놀랍도록 이 얇은 그 미려한 디자인을 만들어냈다는 거. 사실 여러분, 뭐 무조건 크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뭐 비싸게 만들어 놓으면은 안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올리베티가 또 이 올림피아에 못지않게 장점을 가지는 부분, 다시 말해서 올림피아 SM이 레테라 시리즈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올림피아 또는 에리카, 제가 조만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에리카 모델이나 이 올리베티 같은 이 외국산 타자기 중에 그래도 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모두들, 아마 여러분 이베이나 뭐 ETSY 같은 그런 유명한 타자기를 많이 판매하는 그런 중고 옥션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뭐 전부 얘네들일 거예요. 얘네들 말고도 사실 수많은 타자기 회사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지금도 많이 찾고 많이 거래가 되는 것들, 수요와 공급이 벌써 타자기가 어떤 그런 이 사용 목적으로 많이 사라진 지금에서도 아주 고가에 팔리고, 심지어 뭐 올리베티 같은 거 좋은 것들은 100만 원은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에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만져보면.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들여서 만들어 왔다라는 것들이 아주 뭐 써보시면 금방 느껴져요. 제가 딴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타자기가 많아서 또 지인이나 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봐요. 이렇게 한 5대 6대 쭉 늘어놓고 한 번씩 눌러보라 그래요. 그리고 디자인 뭐가 예쁜가, 타건감 뭐가 좋은가, 폰트 타입 페이스죠. 폰트 누가 예쁜가 물어보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거의 비슷해요. 누가 제일 예뻐 이렇게 물으면요, 조금씩 뭐 호불호가 있지만 역시 올리베티 레테라 시리즈를 가장 예쁘다고들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타건감에 있어서는 약간씩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레테라 시리즈는 이 올림피아 독일제 이런 타자기보다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죠. 조용하고 엄청 조용합니다. 얘는 사실 굉장히 강력하고 팍팍팍 이런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친구에 비해서 레테라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소프트합니다. 그런데 그럼 뭐 인쇄 결과물이 안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고민을 하게 되죠. 이렇게 단절감 있고 딱 떨어지는 맛, 또는 올리베티의 레테라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그냥 서걱서걱 그냥 안 한 듯 하는 듯 물 흐르는 듯이 흘러가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그냥 잘 찍히는 거. 과연 뭐가 좋은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호불호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소독이라 말해야겠죠. 그 당시에는 소독의 유명한 세계적인 최고 수준의 타자기 제조사인 올림피아, 그 올림피아에서도 거의 빈티지 그 클래식 모델의 정수라고 만들어지는, 사실 뭐 빈티지 모델을 하기보다는 그 후기 모델이죠.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그런 모델들 중에 거의 초기 모델이지만 거의 완성체에 이르렀다고 이 많은 칭송을 받는 이 SM 시리즈, 그 중에서도 SM2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 모델에 관심이 있었으면 한번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리베트 레테라보다 훨씬 저렴하죠. 저렴하니까 한번 영문 타자기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 조금 강한 소리가 자기가 좀 부담스럽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면 그것만 제외하면 저는 뭐 시카고 타자기라고 말하는 그런 류의 타자기들 대부분 시끄럽거든요. 오히려 스미스 코로나가 이거보다 더 시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소음적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뭐 이 올림피아 SM 시리즈만큼 좋은 타자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바이고 꼭 한번 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